지난 시간에 좀 많은 내용을 했죠. LCLO와 이제 전자기파의 송수신 과정을 살펴보았고, 그다음에 전반사와 강통신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전반사와 강통신하고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이제 7단원 마지막 내용이죠. 지금까지 한 내용은 정보의 전달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남은 주제는 정보의 저장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7단원이 마무리될 것 같네요. 일단 전반사와 강통신하고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2014년 4월 고3학력평가 16번 문제인데요. 그림과와 같이 단색광을 입사각 세타1으로 물질 A에서 B로 입사시켰더니 단색광이 경계면에서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굴절했습니다. 매질의 경계면에서는요, 일반적으로 반사와 굴절이 같이 일어납니다. 근데 나와 같이 이 단색광을 입사각 세타2로 A에서 B로 입사시켰더니 경계면에서 전반사를 했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했네요. 일단 그림을 보면요, 여러분이 먼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A에서의 속력과 B에서의 속력이 누가 더 빠르냐 하고요. 그 다음에 A의 굴절률과 B의 굴절률이 누가 더 큰지를 그림을 보면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요 각도를 비교해 보면 되죠. 법선과 이루는 각도가 큰 쪽이 속력이 더 빠르다라고 했죠. 그래서 VA보다 VB가 속력이 더 빠르겠죠. B에서의 빛의 속력이 더 빠릅니다. 그럼 굴절률은 속력분의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 그러니까 속력분의 상수죠. 그렇기 때문에 속력과 반비례합니다. 그럼 굴절률은 어디가 더 크겠어요? A가 더 큽니다. 그리고 얘는 전반사가 되고 있잖아요. 전반사가 되고 있다는 것은 얘가 인계각보다 입사각이 더 큰 상황입니다. 인계각일 때는요, 여러분 그림을 하나 그려놓으면 좋은데요. 요렇게 되는 게, 요렇게 될 때 요 입사각이 인계각이죠. 그럼 얘는 이제 인계각보다 크니까 요런 굴절의 법칙 한번 떠올려 보세요. V1분의 사인 세타1은 V2분의 사인 세타2잖아요. 그럼 여기서 매질이 바뀌지 않으면요, 얘랑 얘는 상수입니다. 그러면 입사각이 크면요, 그러니까 세타1이 크면 사인 세타1이 크죠. 그러면 사인 세타2도 커져야 됩니다. 커지면. 그럼 세타1이 커지면 세타2도 커져야 돼요. 그러면 이게 세타1이 인계각일 때 굴절각이 90도거든요. 그러면 입사각이 인계각보다 작으면 굴절각이 90도보다 작죠. 그러면 굴절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입사각이 인계각보다 크면 굴절각이 90도보다 커야 되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제 굴절의 법칙을 써보면 굴절각에 대한 사인 세타2 값이 존재할 수 없는 값이 나옵니다. 1보다 큰 값이 돼요. 그래서 이 인계각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 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인계각일 때 굴절각이 90도니까 입사각이 인계각보다 작으면 굴절각이 90도보다 작아서 가능하고, 굴절이 입사각이 인계각보다 크면 굴절각이 90도보다 클 수는 없으니까 굴절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반사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세타2는 인계각보다 큰 상황이고요. 얘는 이제 굴절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보다 큰 입사각에서 굴절각이 90도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인계각 상황이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세타1은 인계각보다 작은 상황이죠. 그래서 각도를 비교해 보면 이 세타1하고 세타2 사이에 이제 인계각이 있는 거죠. 인계각이 있고, 세타1일 때는 굴절이 되고 있으니까 인계각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세타2에서는 전반사가 일어나고 있죠.
굴절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인계각보다 큰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기에서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굴절률은 A가 B보다 큰 게 맞죠. 그리고 A와 B의 경계면에서 임계각은 세타1보다 크죠. 그리고 이 단색광을 입사각 세타2로 B에서 A로 입사시키면 뭐 세타2든 뭐든지 간에 어떤 각도로도 전반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됩니다. 요게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라 그랬죠. 속력이 느린 쪽에서 빠른 쪽, 굴절률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입사를 해야지 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전반사는 요 상황을 떠올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에서만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갈 때만 전반사가 가능하고 B에서 A로는 전반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이제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고요. 자, 오른쪽에 2015년 10월 고3 학력평가 17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좀 전반사 문제를 좀 많이 꼬아서 낸 문제입니다. 보면 이 단색광 PQ가 있는데요. 단색광 PQ가 있다라는 것은 얘는 기본적으로 진동수가 같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진동수의 빛이에요. 그러면요, 일단 여러분 뭘 먼저 떠올려야 되냐 하면 빛은 진동수에 따라서 매질 속에서의 속력이 달라집니다. 기억이 납니까?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은 진동수하고 관계없어요. 다 똑같이 C입니다. 근데 물질 속에 들어가면 이 진동수가 큰 녀석이 좀 더 많이 느려진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이제 특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PQ는 일단 진동수가 달라요. 이 녀석의 진동수를 뭐 F1, F2라고 해놓을까요? 이렇게 진동수가 다른 빛입니다. 물질 X와 Y 경계면에서 동일한 입사각 세타0로 입사하여 진행하는 경로를 나타낸 것인데요. P는 일부는 굴절하고 일부는 반사했어요. 근데 Q는요, 전반사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게 느낌이 올 거예요. 자, 그럼 P하고 Q 중에서요, 누가 더 굴절이 잘 되는 느낌입니까? Q가 더 잘 되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Q가 굴절이 더 잘 된다는 거는 Q의 입장에서 X와 Y 사이의 속력의 차이가 더 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력의 차이가 더 심하다는 거는요, 빛이 물질 속에 들어갔을 때 속력이 더 많이 느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F1하고 F2 중에서 누가 진동수가 더 크겠어요? F2가 진동수가 더 큽니다. 근데 물론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걸 물어보진 않았어요. 이 문제에서는요. 근데 좀 더 어렵게 물어보면 이제 이런 것까지 사실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각도에서 얘는 전반사가 되었고 얘는 전반사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얘가 굴절을 더 잘한다는 뜻이고 매질의 경계면에서 속력의 차이가 더 심하다라는 뜻입니다. 뭐 그래요. 그리고 또 요 상황을 한번 보세요. 뭐 요 상황을 봐도 되고 요 상황을 봐도 되겠습니다. 보면 이 각도가 법선과 이루는 각도가 X쪽하고 Y쪽 중에서 누가 더 큽니까? X쪽이 더 크죠?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마찬가지라는 이유는 뭐냐면 얘는 지금 전반사가 되니까 입사각이 인계각보다 큰 상황이거든요. 그럼 얘는 요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얘보다 작은 어떤 각에서 굴절각이 90도인 상황이 있겠죠. 이때 요 각도가 Q의 입장에서 인계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살펴봐도 되고 아니면 요 상황을 살펴봐도 되고요. 어쨌든 이쪽이 법선과 이루는 각이 더 커요. 그러면 속력을 비교해보면 물론 P와 Q는 X에서의 속력과 P의 속력이 각각 다 다릅니다. 다른데 둘 다 X에서 속력하고 Y의 속력을 비교해보면 일단은 어디에서가 더 속력이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X쪽이 각도가 더 크니까 X쪽에서의 속력이 더 빠르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럼 굴절률은 속력의 역수에 비례하잖아요. 그러면 굴절률은 둘 중에서 이 Y쪽이 이 굴절률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억은 맞죠?
굴절률은 y가 x보다 큽니다. 그리고 니은 인계각은 p가 입사할 때가 q가 입사할 때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라 했죠. 입사각이 인계각보다 클 때 굴절이 전반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전반사가 잘 되는 조건은 인계각이 작다라는 겁니다. 인계각이. 그러면 여기서 이미 얘가 전반사가 더 잘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얘가 인계각이 더 작은 거예요. 얘는 인계각이 더 크겠죠. 지금 얘가 굴절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얘가 굴절각이 90도가 되려면 입사각이 세타 제로보다 더 커야 됩니다. 그럼 얘는 인계각이 뭐 한 요런 값을 가지겠죠. 이 경우에는. 그래서 인계각은 이 둘을 비교해 보면 이 P의 입장에서가 인계각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 니은이 맞죠. 다음 디귿을 보면 X와 Y로 강성률을 만든다면 이 코어에서 클레딩으로 갈 때 전반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코어가 가운데 있는 부분이고 클레딩이 이 코어를 감싸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코어 쪽이 요 Y 쪽이 돼야 되겠죠. 전반사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에서 5번이 답이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그 전반사를 정리하면요. 항상 요 상황을 문제에서 필요할 때 그림을 그리십시오. 요 상황을 그리면 그 인계각하고 90도를 비교하면 무조건 90도가 각도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요 매질에서의 파동의 속력이 더 빠른 겁니다. 그럼 굴절률은 이쪽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지 기본적으로 인계각이 존재하고 인계각이 존재해야지 일단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입사각이 인계각보다 클 때 전반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반사가 잘 된다는 것은 굴절이 잘 된다는 뜻이니까 파동의 전파 속력이 매질에 따라서 차이가 커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인계각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전반사가 되는 범위가 넓어진다. 이런 정도를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전반사와 관련된 문제는 좀 해결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7단원 마지막 주제가 되겠네요. 그 60페이지에 정보의 저장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이 부분은 좀 그나마 좀 부담스럽지 않은 부분이에요. 조금 약간 쉬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네요. 이 정보의 저장인데 일단 정보의 형태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날로그 형태의 정보가 있고 디지털 형태의 정보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보통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정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디지털 정보죠. 왜냐하면 컴퓨터에 주로 정보가 저장이 되니까 디지털 정보입니다. 아날로그는 이제 보통 자연에 있는 정보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목소리 요거 자체도 이제 아날로그 정보가 되겠습니다. 뭔가 연속적인 이런 것들이 아날로그 정보고요. 아날로그 정보의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은 잘 본 적이 없을 텐데 저도 그렇게 많이 본 적은 없습니다. 레코드판 있죠? LP판이라고 그러죠. 요거는 실제로 그 소리의 그 진동 패턴대로 그 레코드판을 팝니다. 바늘로. 그렇게 해서 그걸 그대로 다시 재생을 시키는 게 그 LP예요. LP인데 이게 신기하게 그 식물 중에 보면 그 음악을 좋아하는 식물이 있거든요. 음악을 틀어주면 식물이 잘 자라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실험을 한 적이 있대요. 그냥 컴퓨터로 나오는 음악하고 레코드판에서 나오는 음악을 틀어줘 봤더니 레코드판 음악에 더 많이 자랐다 하더라고요.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아날로그 음악이 뭔가 좀 더 정서적으로도 좋은가 봐요. 근데 이게 신기하게도 그 여러분 양자역학을 알게 되면요, 그 자연은 실제로는 아날로그 아니라 미세하게 보면 디지털입니다. 다 불연속적이에요, 모든 게. 근데 이제 그 불연속적인 값들의 최소 단위가 워낙 작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가 전자의 전하량이죠. 전하량의 최소값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굴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불연속적으로 보기가 사실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겉보기로 보면. 어쨌든 우리는 그 디지털 정보를 주로 뭐 합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음악이라 하더라도 워낙 그 미세하게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거의 아날로그하고 유사합니다. 뭐 듣기 나쁘지 않죠. 이 우리가 그 컴퓨터 이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저장하는 매체들은 전부 다 디지털 정보입니다. 디지털 정보인데 방식이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저장 장치가 있고 정기적 성질을 이용한 저장 장치가 있고요. 그다음 빛을 이용한 저장 장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 개는요, 다 쓰이고 있는 이런 저장 장치가 되겠습니다. 일단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저장 장치는 강자 성체를 이용합니다. 이 강자 성체의 중요한 특징이 자기장을 이렇게 걸어 주었다가 그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기화된 상태가 유지가 되죠. 그럼 이건 이제 흔적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자기 테이프와 하드디스크. HDD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약자죠. 하드디스크의 플래터에 정보가 저장됩니다. 이 부분이 대표적인 강자 성체입니다. 자기화시켜서 정보를 저장하고요. 여기에 이제 요즘은 잘 쓰지 않아서 제가 적어 놓지 않았는데 알고 있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 플로피 디스크. 예. 그 플로피 디스크도 대표적인 자기적 정보를 저장하는 장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까만색 부분 있잖아요. 거기도 그 자기적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고 싶으면 네오디뮴 자석으로 그 부분을 끌고 보면 결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난 가끔 재밌을 때가 있어요. 하고 그 옛날 플로피 디스크가 그래서 되게 그 에러가 되게 잘 났습니다. 되게 짜증날 때가 많았어요. 뭐 게임 같은 거 하나 깔려면 한 12장 이렇게 넣어서 깔아야 되는데 한 1번 디스크나 2번 디스크가 에러 나 있으면 그나마 나아요. 근데 한 10번째 디스크가 에러 나면 이게 꽤 화가 많이 납니다. 근데 이게 방법이 없어요. 그 중에 하나라도 에러가 나면 안 깔립니다. 안 깔려서. 그래서 되게 화가 나는 상황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자기적 정보는 비교적 좀 쉽게 소실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좀 힘들어요. 옛날에 그 음악 그 디스켓도 그걸 요즘은 이제 그 이름 뭐라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 음악을 이렇게 틀은 카세트 테이프. 예. 그 카세트 테이프도 자기적 정보입니다. 아직도 뭐 그래도 곳곳에 쓰이는 방식이에요. 방식이고 정기적 성질을 이용하는 저장 장치가 요즘 또 많죠. 강류 전체를 이용하거나 혹은 반도체 소자를 이용하는데요. 이 강류 전체의 특징이 또 전기장을 걸어줬다가 제거해도 유전분극이 된 상태가 유지가 되죠. 그런 특성을 이용을 합니다. 전부 다 이제 결국에 플래시 메모리 계열입니다. 플래시 메모리 계열이고 USB랑 뭐 MP3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자체 안에도 이제 기본 저장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이거 플래시 메모리고요. 그다음에 SSD 하드가 이제 좋죠. 예. 저희 집도 이제 PC에 C 드라이브는 SSD 하드인데요. 부팅이 10초 안에 됩니다. 예, 요게 속도가 되게 빨라요. 이 왜 빠르냐면요. 이런 겁니다. 지금 요 밑에 문제 보면 하드디스크의 구조가 있는데 요 하드디스크 보면 여기 플래터가 이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 헤드가 이렇게 이 안쪽 반지름이 작은 쪽으로 갔다가 반지름이 큰 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요. 네, 플래터 자체를 여기 중심에 있는 모터가 돌립니다. 회전을 시켜서 여기 이 플래터에 있는 정보를 읽거든요. 근데 이게 읽는 속도나 쓰는 속도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요거의 회전 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얘가 빨리 회전하면 빨리빨리 읽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의 회전 속도를요 무한정 빠르게 올릴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일단 진동 문제가 생기고요. 이거 회전을 너무 빠르게 하면 회전을 빨리 하려면 축이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축이 조금이라도 비틀어져 있으면 회전이 빨라지면은 이게 진동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거의 이걸 회전 속도는요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드디스크의 속도가 더 이상 잘 빨라지지 않는 거예요. 빨라지지 않는데 SSD는 완전한 이거랑 방식이 다릅니다.
SSD는 그냥 반도체 소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곳에 있는 정보를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언제 어디든지 바로바로 읽을 수 있습니다. 바로바로. 근데 얘는 이제 그렇지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디스크 조각 모음 있잖아요. 디스크 조각 모음 중에서 되게 똑똑한 디스크 조각 모음은요, 자주 쓰는 컴퓨터 파일을 바깥쪽에다가 옮겨 놓습니다.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얘가 있잖아요. 1초에 10바퀴 돌면요, 얘도 10바퀴 돌고 요 부분도 10바퀴 돕니다. 근데 여기가 이 길이가 더 길잖아요. 더 많은 정보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10바퀴 돌더라도 이쪽 부분이 10바퀴 돌 때랑 이쪽 부분이 10바퀴 돌 때랑 저장되어 있는 정보의 양이 다릅니다. 바깥쪽이 더 많이 저장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깥쪽이 더 빨라요. 정보를 읽고 쓰는 속도가.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 파일이라든지 이렇게 자주 쓰는 파일들은 바깥쪽으로 옮기고 이제 안쪽을 비워둡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속도가 빨라지죠. 이거는 그 여담인데요. 요 USB 메모리가 이제 지금 2.0 방식에서 3.0 방식으로 바뀌고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저도 어떤 기사에서 봤는데 그 US 공학적인 얘기인데요. 이거는 이 USB가 보면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USB에도 기본적으로 안에 소프트웨어가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꼽았을 때 어떻게 작동할 것이고 이런 거는 자동적으로 수행이 되잖아요. 그리고 파일을 옮길 때 옮기는 것 자체도 일종의 그 명령어입니다. 명령어인데 그 USB의 속도를 개선시키는 방법은 하드웨어적인 방법인데 그 하드웨어적인 방법으로 속도를 개선시키는데 공헌을 한 사람이 소프트웨어 공학자였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나는 뭐 프로그래밍을 담당하고 나는 하드웨어를 담당한다고 해서 하드웨어를 담당하는 사람이 소프트웨어를 모르고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하드웨어를 모르면 사실 효율적이지가 못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서로 상대방의 연구 이런 분야를 잘 알고 있어야지 오히려 더 큰 이런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드웨어적인 부분의 개선을 프로그래머가 했다더라고요. 프로그래머가.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그거의 연관관계를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융합인재라고 얘기를 하는 게 다방면의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만큼 또 좀 창조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제 C 드라이브에 이제 윈도우를 깔면 되는 거죠. 이 SSD 하드에. 아직은 얘가 한계점이 뭐냐면 용량이 좀 작습니다. 용량이 작아서 좀 많은 용량의 이런 그 파일들은 HDD에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는 실감을 하는 게 이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이제 이 컴퓨터를 쓸 때는 컴퓨터가 본체가 조용해요. 근데 이제 그 D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열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본체에서 뭔가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HDD의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D 드라이브를 쓸 때는 이제 얘가 작동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걸 수업 시간에 얘기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슬픔에 잠겼던 일이 있습니다. 이 직업병이구나 이러면서. 일단 빛을 이용하는 장치는 이제 CD, DVD, 블루레이 디스크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참 좀 역사가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플로피 디스크 있잖아요. 그 용량이 얼마냐 하면 1.43메가입니다. 상상이 갑니까? 1.43메가요. 그 한 장에. 요즘 뭐 그 쓸모도 없죠. 뭐 담을래야 담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 거기에 수많은 문서 파일을 넣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했는데 그때 당시에 획기적인 보조 기억 장치로 이제 CD가 나왔어요. CD는 700메가잖아요. 지금도 꽤 되잖아요. 용량이. 근데 그때 당시에는 플로피 디스크와 비교하면 많은 진짜 정보를 담을 수 있는 휴대용 저장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요 CD는 아직까지 쓰고 있죠. CD는 그 USB 드라이브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휴대용 보조 기억 장치의 춘추 전국 시대가 한 번 있었습니다. 집 드라이브라든지 몇 가지 다양한 형태의 드라이브가 있었는데 전부 다 표준화에 실패해가지고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읽는 장치도 필요했거든요. 근데 USB는 이제 모든 본체에 달려 있으니까 이제 그게 성공을 한 거죠. CD는
요즘은 본체에 아예 그냥 CD가 없는 본체도 많이 나오대요. 왜냐면 윈도우도 USB로 파니까, 아니면 다운로드 받으면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근데 아직 CD는 많이 쓰죠. 근데 CD, DVD, 블루레이 디스크는 똑같은 방식이에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CD를 굽는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실제로 굽어요. 예. 그래서 CD를 이제 굽고 나서 빼보면은 진짜 따끈따끈합니다. 만져보면. 그래서 CD를 굽는다는 표현이 진짜 맞아요. 어떻게 하냐면 레이저로 팝니다. 이 부분을. 물리적으로 파요. 구멍은 아니고 이제 홈을 만드는 거죠. 홈을 만들면 이게 푹 들어가는 부분이 랜드라고 불리워지는 부분이고, 상대적으로 이제 태우지 않아서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이 이 피트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진을 이건 현미경으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랜드하고 피트의 경계면이 어두워요. 근데 이제 랜드나 피트 부분은 밝은 거죠. 이거는 뭐 보강 간섭, 상쇄 간섭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 경계면에 그냥 그림자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상쇄 간섭은 이런 겁니다. 지금 얘는 지금 이렇게 반사되나 이렇게 반사되나 빛의 경로가 같잖아요. 근데 얘랑 얘는요, 딱 요만큼 경로 차이가 생깁니다. 근데 요만큼 빛이 진행하는 동안에 마루하고 골이 뒤바뀌면은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 경로의 길이가 반파장의 홀수배가 되면 이제 마루하고 골이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마루에서 출발했던 빛이 여기서 만날 때는 마루하고 골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둡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밝고 어둡골로 디지털 정보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CD, DVD, 블루레이 디스크의 차이점은 뭐냐? 갈수록 파장이 짧아집니다. CD는 적외선으로 구웠거든요. 근데 DVD는 붉은색으로 구웠고요. 블루레이 디스크는 블루레이로 구워요. 파란색으로 굽습니다. 그래서 블루레이 디스크예요. 그래서 이 파장이 짧은 녀석의 장점은 회절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회절이 잘 되는 조건이 틈이 좁거나 파장이 긴 경우잖아요. 근데 파장을 줄이면 틈을 좀 더 좁게 해도 회절이 안 되게 할 수가 있어요. 회절이 돼버리면 신호가 이게 퍼지는 겁니다. 선명하지 못하는 거죠. 회절이 안 되게 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럼 파장이 짧으면 좀 더 틈을 좁은 간격으로 구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를 더 많이 저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개는 크기가 같습니다. 같은데 이제 파장을 짧은 영역을 쓰므로 해가지고 이제 물질도 다르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CD 보면요, 이게 데이터가 얼마만큼 저장되어 있는지 대략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두운 부분이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어두운 부분이. 왜냐하면 여기 이제 랜드 피트 요 부분이 이제 일부가 파져 있으면 이제 이 중에서 일부는 어두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어둡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비춰보면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로 일회용입니다. 요 녀석들은. 예. 근데 요즘은 CD가 읽고 쓰고가 되는 게 있죠. 그거는 이제 좀 더 뭐 어떤 방법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여러 번 조금씩 파나 봐요. 그래서 여러 번 재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그것도 무한정 재사용은 안 될 겁니다. 예, 안 되고 이거는 약간 좀 일회용에 가까워요. CD 파일은 지워요? CD 파일은 못 지우냐고요? 지울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이거 전부 다 태워버리면 되죠. 뭐 무작위로 태우면 되고 CD가 그래서 가끔 보면 음악 CD 같은 게 기스가 나 있으면 좀 소리가 약간 이게 잡음처럼 이렇게 들리는 경우는 이제 그 기스 난 부분이 이제 원래 밝게 보여야 될 부분이 어둡게 보이게 되면 이제 신호가 다르게 들리게 되는 겁니다. 뭐 요거는 약간 물리적인 방법으로 저장을 한 거예요. 근데 예전 제가 한 가지 좀 추가로 해주고 싶은 거는 이제 제가 사실 경험담인데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서버 관리를 해봤습니다. 서버 관리를 해보면 이 디지털적인 방법으로 이 저장된 정보가요, 생각보다 이 보존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면 이런 자기적 방법, 정기적 방법, 빛을 이용한 방법으로 저장을 해놓은 것들이요, 한 몇십 년만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소실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기화된 상태가 계속 유지되지가 않아요. 이게 점점 풀립니다. N극, S극이 사라져요. 서서히.
그리고 정기적 정보도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경험해봤냐면, 서버 관리를 하면서 한 10여 년, 20년 전에 있었던 파일을 열어봤는데, 이게 안 열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정보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와 관련된 아마 일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서버는 정기적으로 백업을 합니다. 근데 백업이요, 데이터 자체를 나중에 소실됐을 때에 대비도 되지만, 이 백업하는 과정 자체가 다시 재저장하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계속 해줘야지 디지털 정보는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디지털 정보보다 오히려 종이로 된 정보가 더 오래 갑니다. 종이에 그냥 글로 써져 있는 정보가요. 이건 5,000년 된 것도 있잖아요. 그 이집트의 파피루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이 디지털 정보가요, 무조건 보존이 잘 되고 영원한 게 아닙니다. 이것도 관리가 필요한 정보들입니다. 문제를 한번 볼까요? 문제는 보통 간단하게 나와요. 그림은 플래터의 정보 저장 물질에 디지털 정보가 저장되는 하드디스크의 구조와 하드디스크의 헤드가 정보 저장 물질에 정보를 기록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는데요. 기억 보면 하드디스크에 연결된 전원을 끄면 저장된 정보가 사라지면 슬프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하드디스크에 전부 다 소중한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원이 끄면 다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드디스크 자체가 강자성체를 이용하고 있고, 이제 자화된 정보는 유지가 되죠. 니은 헤드의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 정보 저장 물질의 자기화 방향이 바뀌겠죠. 헤드의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기고, 그 자기장에 의해서 플래터의 표면이 자기화가 됩니다. 그게 정보를 쓰는 과정이에요. 플래터의 정보 저장 물질은 강자성체죠. 그래서 니디에서 5번이 답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추가해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여기에 사실 좀 구체화되면 여러분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일단 정보를 읽는 과정과 쓰는 과정을 제가 보충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쪽 방향에서 얘를 바라봤을 때 전류가 요렇게 흐르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흐르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흐르니까 그 방향으로 오른손으로 감아보면 이 자기장의 방향이 여기서는 오른쪽이 되고요. 여기서는 아래쪽이 되고 여기서는 왼쪽이 됩니다. 이렇게 감싸는 방향이 되죠. 이렇게. 이게 철심을 따라서 요 자기장이 이렇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가 N극이 왼쪽이 N극일까요? 여기가 N극일까요? 오른쪽이 N극일까요? 이렇게 되면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인 겁니다. 바깥쪽으로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때 요 밑에 있는 플래터는 어떻게 자기화되냐 하면, 플래터는 강자성체잖아요. 강자성체니까 외부 자기장과 강자성체가 자기화되면서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 밑에 있는 강자성체 입장에서 보면 이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럼 바깥쪽으로는 자기력선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왼쪽이 무슨 극이 되겠습니까? N극이 되고 오른쪽이 S극이 되게끔 자기화가 됩니다. 요게 그 읽는 과정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방향을 어떻게 찾는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쓰는 과정을 할게요. 아, 이거 좀 오래 걸리더라도 이렇게 지우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이구, 큰일 날 뻔했다. 자, 이제 읽는 과정입니다. 읽는 과정은 전자기 유도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네요. 지금 여기 이동 방향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처음에는 요 녀석이 있고 나중에는 요 녀석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요 녀석이 만드는 자기장은 요 방향이죠. 이거 이제 이해되겠죠? 내부에서는 S에서 N극 방향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이 지나가면요, 요 녀석이 만드는 자기장은 이 방향이죠. 그럼 자 보세요. 여기에 자기장이요, 오른쪽이었다가 왼쪽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이 되니까
유도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 방향은 어느 쪽이 돼줘야 되겠습니까? 변화를 상쇄시켜야 되니까 여기에 유도 전류에서 생기는 자기장 방향은 오른쪽이 돼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처음이고 이게 나중이잖아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뀌었으니까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오른쪽이 되어줘야 됩니다. 오른쪽이. 그러면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 되게끔 생겨야 되겠죠. 그리고 이 자기장은요,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회곡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럼 이 코일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 되겠죠. 이렇게 되고 요쪽 방향을 엄지가 향하게 해서 오른손으로 감으면 유도 전류는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요 그림으로 치면 요쪽에서 바라봤을 때 시계 방향이 돼야 되죠. 시계 방향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나와야 되겠네요. 전류가 맞지? 그래서 요렇게 돼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전류의 방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유도 전류의 방향을. 근데 실제로는요, 0일, 0일을 어떻게 측정하냐면 N극과 S극이 자기화된 방향이 바뀔 때 유도 전류가 생기죠. 그때를 보통 1로 만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 방향이 그대로 지나가면 자기장의 방향이 안 바뀌잖아요. 그럼 유도 전류가 안 생기죠. 그러면 이제 0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0일, 0일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끔은 이렇게 자세하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전자기 유도하고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보충 설명을 좀 해보았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7단원 정보의 전달과 저장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8단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